세 번째 이야기는 바로 시험관악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아기가 안 생겨가지고 슬픈 일이기도 합니다만, 또 이게 너무 잘생긴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만, 지금 우리나라는 이 저출산 문제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고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정책을 내놓아도 지금 저출산이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이 시험관아기는 그럼 언제부터 시작됐고, 과연 이 시험관아기를 만들었던 동물들은 우리 인류를 위해서 어떻게 도움을 줬는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아이, 1978년 세계 최초로 태어난 러블리 루이스, 바로 루이스라는 아이입니다. 세계 최초의 시험관아기 루이스라는 아이고, 오른쪽에는 다 자란 루이스의 모습입니다. 1978년 이 루이스의 탄생은 특히 카톨릭에 대해서는 굉장히 혁명적이었습니다. 사람이 실험실에서 수정이 돼서 태어난다. 이건 바로 신의 영역을 도전한다는 것이었죠. 원래 수정이라고 하는 것, 수정,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몸 안에서만 일어나야 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 우리는 그 현상을 신비롭고 그리고 그 현상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자와 난자를 몸 밖으로 꺼내서 현미경에서 관찰을 하고, 관찰을 넘어서 정자와 난자 이 두 생식세포를 만나게 하고 수정을 시켰습니다. 실제로 몸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매우 유사한 현상들이 일어났고, 그 현상들이 이제 몸 안에 다시 들어갔더니 실제로 착상이 되고, 착상된 후에는 사람의 임신기간 40주를 거쳐서 아이가 태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 시험관 수정 아기라고 해야 맞습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시험관 아기로 해서 이 시험관 아기란 단어는 매우 일상적인 단어가 되어 있죠. 자, 그럼 시험관 아기는 그럼 바로 사람부터 했을까요? 역시 아니겠죠. 무턱대고 사람의 생식세포, 정자세포와 난자세포를 무턱대고 가져올 수도 없는 거고, 가져다가 이거를 어떻게 쓸지도 모르고 이것들이 수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도 없는 거죠. 자, 아리스토텔레스도 동물의 장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걸 해부하고 거기서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공부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도 과학자들도 똑같이 했습니다. 정소와 난소에서 우리는 그 생식세포를 연구실로 가져다가 수정을 해봤던 거죠. 사람이 아닌 바로 토끼였습니다. 그래서 월터 휘퍼라고 하는 영국의 과학자가 있는데요. 1980년대부터 이 시험관 수정을 내서 연구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890년대에는 우리나라는 정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찾아보면 동학혁명쯤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벌써 영국에서는 이 시험관 수정에 대해서, 그리고 수정이 어떻게 될까, 수정된 개체 정자와 난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이 토끼를 통해서 많은 연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토끼를 통해서 실제 수정도 해보고 실험실에서 수정된 배아를 다시 토끼의 몸속에 이식을 했더니 임신이 되고 태어난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이 토끼를 통해서 개발되고 확립되어진 이 시험관 아기는 바로 사람의 불임과 난임 해결에 아주 중요한 대안이 됐죠. 과거에는 원인을 몰랐던 것들이 많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도 이 불임과 난임의 원인을 모르는 경우도 더 많다고 해야 합니다. 저는 사람의 산부인과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프로쯤이나 되는 원인을 모르겠지만, 원인을 모르지만 그 모르는 일부 중에는 바로 이 시험관 수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 시험관 아기로 태어난 사람의 숫자가 제가 알기로는 700만 명이 넘습니다. 1978년도에는 한 명이 태어났죠. 지금 약 43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이 시험관 기술로 태어나는 숫자는 700만 명을 넘었고, 매해 그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아마 늘어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아직 시험관 아기로 태어난 사람을 보지 못했을 수 있지만, 저는 제 주변의 동료 교수님 그리고 아시는 분들도 시험관 아기로 태어난 사람이 제가 아는 사람만 5명이 넘습니다. 그 아이들이 특별히 다르다 그런 건 아주 똑같습니다. 과거에는 이 시험관 아기로 태어나면은 처음에는 이게 일찍 죽을 거야 막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루이스라는 사람은 벌써 태어난 지 43년, 우리나라 지금 43세가 되었고 한 가정을 잘 이루고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생명은 그만큼
굉장히 불가사의한 영역이고 정자와 난자가 수정이 몸 안에서 이루어지든 몸 밖에서 이루어지든 그 수정의 단계가 이루어지고 나면 태어나는 과정들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혁명적으로 이루어지고 되고 오랫동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 연구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시험관 수정은 더 본질적으로 우리는 생명의 근원을 참고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게 됐습니다. 즉 정자와 난자를 수정할 수 있었다는 것, 생명체를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건 정말 신비로운 일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공부를 하는데 정말 놀라웠던 게 뭐였냐면 젖소가 새끼를 낳는데 한우가 나온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게 벌써 98년, 99년이니까 벌써 20년 넘었죠. 와, 아니 어떻게 젖소가 한우를 낳지? 그래서 그때 알게 된 게 바로 시험관 수정이었거든요. 저는 그때부터 이 정자 난자 세포 수정이 되고 수정된 것들이 태어나고 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어떤 과정이 일어날까를 계속 현미경을 통해서 관찰하다가 아, 조기가 중요한 세포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고, 그런 세포들이 왜 중요한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중요한 세포,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배아조기 세포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이 여러 모양의 그림들, 눈으로 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 동그랗게 보이는 이 그림들이, 사진들은 바로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이 배아에, 아까 수정된 배아에서 몸이 되는 세포들 덩어리입니다. 이 세포는 아까 정자 난자를 수정해서 몸에다 이식을 하고 가끔은 남겠죠. 이식하고 남아요. 그럼 남으면 이걸 버리느냐? 버리면 또 아깝죠. 왜냐하면 이 정자 난자 세포를 얻는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거잖아요. 그거를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더 오랫동안 배양을 해봤더니 배양이 되는 거예요. 어떤 조건을 해봤더니 배양이 되고, 와, 신기하게 계속 배양을 해도 그 세포들이 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세포들을 가만히 내버려 뒀더니 갑자기 세포가 쿵쿵 하고 심장처럼 뛰는 걸 관찰했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와, 세포가 심장처럼 되는구나. 그러기 시작하게 되면서 그 세포의 특성을 알게 됐고, 그 세포의 특성은 바로 모든 세포로 갈 수 있는 전지전능한 만능세포이구나 라고 불렀고, 우리는 학술용어로 배아 줄기세포라 불리게 됐고, 1981년에 왼쪽에 보이는 쥐의 배아줄기세포, 오른쪽에 보이는 사람의 배아줄기세포가 분리가 됐습니다. 이런 배아줄기세포의 기술들은 또 나중에 어디로 이루어지게 되냐면 바로 우리가 익숙한 복제양 돌리, 복제역과 역분화 기술로 이루어지고 적용이 됐습니다. 먼저 복제양 돌리를 잠깐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의 정자 난자를 계속 실험실에서 만지고 다루다 보니까 일부는 이식을 해서 동물이 실제로 태어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벌어지는 정자 난자들이 많아요. 그거를 계속 다루면서 핵을 제거하고 핵을 집어넣기도 하고 이런 연습을 하다가 이제는 핵 대신에 체세포를 넣어보자, 그리고 체세포 대신에 새로운 DNA를 넣어보자 하는 여러 시도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시도를 하게 된 이 고든이라는 캠브리지 과학자가 개구리 갖고 실험을 했던 거죠. 1953년도에 처음으로 이 개구리알, 이 개구리알은 너무 잘 보입니다. 안에 까맣게 보이는 핵이. 그리고 물만 주면은 자연스럽게 이 동물이 태어나죠. 너무 쉽죠. 그래서 이걸 본 이 고든이란 과학자들, 특히 영국의 과학자들이 개구리알을 실험실로 막 갖고 와서 그 핵을 빼보기도 하고 붙여보기도 하고 하다가 그냥 일반 정자 난자를 하지 말고 그 개구리알에다가 피부 세포를 한번 넣어보자, 이렇게 넣었더니 실제 개구리가 되는 걸 관찰한 거죠. 그게 바로 복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 연구를 거듭한 끝에 영국 과학자들이 양서류인 개구리를 넘어서 돌리, 양에서 처음 만들었죠. 그래서 양에서 복제가 이루어진 후 전 세계에서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정자가 필요 없구나. 정자 세포가 없이도 난자 세포에다가 그냥 피부 세포만 집어넣게 되면은 동물이 막 태어난다는 거. 그래서 쥐, 소, 그다음에 돼지, 고양이, 그다음에 말, 원숭이, 개 등 많은 동물들이 태어나게 됐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그럼 왜 하필 복지양 돌리가 있을 때 양이 먼저일까죠? 한 번쯤 이거 생각을 해보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실험동물 하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토끼나 쥐여야 돼요. 토끼의 임신기간 한 달입니다. 쥐의 임신기간 21일, 양의 임신기간 150일이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새끼도 많이 낳는 거죠. 양은 한 마리나 두 마리 낳고 토끼는 여러 마리 낳고 쥐는 더 많이 낳는 건데, 실험하기에는 쥐나 토끼가 훨씬 빠른데 왜 양이 복제가 먼저 됐을까? 자, 그 이유는 바로 역사의 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영국에서 이 연구가 된다고 했지만 물론 과학은 다 유럽에서 많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가장 중요한 음식이 바로 양고기였습니다. 그래서 양고기를 많이 먹게 되니까 많은 양들이 희생이 되는 거죠. 그럼 희생되고 양의 많은 노폐물들이 나왔겠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정자세포와 난자세포를 버려지게 됐고, 이 버려지는 양의 정자세포, 난자세포를 가지고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복제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양의 정자, 난자에 대한 연구는 다른 어떤 동물보다도 굉장히 많은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런 문화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복제 기술을 발전하고 사람들 놀랐던 것처럼 이 체세포가 바로 동물의 개체가 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역분화 개념입니다. 정자와 난자가 수정이 되고 사람이 태어나죠. 그럼 사람은 죽어야 끝나는 겁니다.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 다시 역으로 돌아가는 거죠. 피부가 다시 정자가 되고 피부가 다시 난자가 될 수 있다. 그거는 복제를 통해서 증명이 됐는데, 이걸 좀 더 단순하게 할 수 없을까를 생각한 과학자가 바로 일본의 시냐 야마나카입니다. 보시는 이 시냐 야마나카는 의사 출신입니다. 집안 정통으로 임상 의사들인데, 본인은 임상을 해봤는데 너무 소질이 안 낮아가지고 저는 그냥 연구할래요 해가지고 일본의 정신으로, 일본의 오타쿠 정신 있잖아요, 하나만 몰두한 거죠. 그래서 그 난자에 뭐가 있는지를 다 밝혀가지고, 야, 난자 내에서 A라는 물질, B라는 물질, C라는 물질, D라는 물질이 있더라. 이런 물질들을 세포에 막 주입을 하니까 이 세포들이 바로 다시 수정란된 것처럼 원시 상태로 돌아가더라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시냐 야마나카와 앞서 보여드린 복제 개구리를 만든 고드는 이런 공로로 노벨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더 엄청난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 동글동글하게 보이죠? 이게 바로 쥐의 난자세포입니다. 자, 그럼 이게 특별하니까 제가 설명을 갖고 나왔겠죠. 자, 얘는 인공 난자입니다. 난자라는 거 하는 거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정자와 난자가 수정이 돼서 동물이 태어나고 태어난 동물의 난소 안에서 원래 갖고 있는 세포만 생존해야 됩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했던 이렇게 배아주기세포 연구, 복제 연구, 역분화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세포의 운명을 결정하는 많은 현상들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실험동물을 통해서 직접 증명을 하게 됐죠. 이런 현상들이 잘못되면 쥐가 죽는구나, 이런 현상이 잘못되면 쥐가 아프구나 알게 되다가 우연히 알게 된 겁니다. 이런 현상들이 있게 되면은 세포가 난자세포가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일본 과학자들이 피부세포에다가 여러 물질을 넣은 다음에 줄기세포를 만든 후에 여기다가 다시 여러 물질들 다시 한번 처리하니까 이 세포들이 난자가 되는 것을 관찰한 거죠. 난자가 없이 난자가 만들어진다. 쥐에서는 정말 이게 2000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결과였고 세계적인 과학 잡지 네이처에 소개됐습니다. 아마 사람도 머지않은 미래에 이제 난자가 없어도 사람의 세포를 가지고, 즉 피부 세포를 갖고도 이렇게 난자 세포를 만들 날이 머지 않았을 걸 갑니다. 그럼 이 실제 난자 세포가 겉모양만 난자냐? 아닙니다. 실제로 이 난자를 수정을 해가지고 임신을 시켜보면은 실제 동물이 태어나기도 한답니다. 아직까지는 높은 확률이 아니지만 실제로 태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들은 앞으로 이런 현상을 우리는 과학적으로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동물들을 통해서 이렇게 난자세포가 정자가 되고 정자세포가 다시 난자가 되고 세포를 왔다 갔다 하는 신형형을 넘어드는 현상들을 더 빠르게 이해하고 하면서 질병의 발생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지금 현대과학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동물을 너무 연구에만 쓰이는 부분들을 말씀드렸어요. 정말 제가 앞서 말씀드리는 이렇게 세 가지만 얘기했죠. 바로 백신, 인슐린, 시험관하기. 여기에 희생된 동물만 해도 제가 생각해도 수백만 마리는 될 겁니다. 그 외에 다른 연구소를 위해서도 여전히 수백만 마리의 동물들이, 실험동물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동물들을 희생을 하는 데 있어서 과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동물 좀 희생을 좀 줄이면 안 될까라고 하는 새로운 운동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물 희생을 줄이는 3R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플레이스먼트,
리덕션, 그러면 리파인먼트. 그래서 동물의 숫자를 어떻게든 간에 줄여보자. 리덕션. 10마리 실험할 거 5마리만 하자. 5마리만 할 거 3마리만 할 수 있으면 좋지 않느냐. 숫자를 줄여보자. 그리고 실험을 할 때 혹시 고통을 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뼈를 가두는 실험을 한다든지 새로운 약을 개발하다 보면 그 약이 너무 아플 수가 있고, 또 뼈를 하다 보면은 너무 또 힘들게 하는 수술이 있잖아요. 그럴 때 최소한의 고통, 마취제, 진통제, 수술 시간 단축 등 어쨌든 고통을 최소화해 볼 수 있게 노력을 해보고, 그 다음에 실험은 꼭 동물 실험을 해야 되냐 근본적으로. 그래서 동물 실험을 안 하고 그냥 할 수는 없느냐, 그런 대안도 찾아보자 라고 하는 리플레이스먼트 운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대안 중에 하나가 바로 화장품들이 원래는 동물 실험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동물 화장품을 출시한 화장품이 동물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지면 수출이 안 돼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벌써 동물 실험을 승인한 화장품은 수입을 받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노력을 해서 많이 줄여가려고 하는데 다시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지금 또 많은 동물들이 희생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 과학을 생각하고 있거나 혹은 이 관련된 종사자분들도 이게 동물을 무작정 연구동물로서 실험동물로서 희생만 시키는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줄이고, 그 다음에 그 동물들의 중요성을 알고 줄이려고 하는 이 3R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직 없지만 최근에 또 하나의 R 운동을 추가하고자 하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리젝션입니다. 리젝션. 연구에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승인할 거냐 이거죠. 아, 내가 이러이런 연구가 필요해, 나 승인해줘. 지금은 거의 모든 연구가 승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필요하니까요. 근데 진짜 필요한지는 좀 찾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거부할 수 있다면 동물 실험도 리젝션을 좀 많이 시켜보는 방법도 생각해보자라는 게 아직은 논의 단계이긴 하지만 이제 태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3R 보너스 이런 운동들과 동물을 보호하는 운동들은 이제 점점 더 많은 발전을 일으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현대의학의 발전, 실험동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분자생물학적 실험실에서 정말 분자생물학 기술은 너무 빨리 일합니다. 자, 오늘 제가 DNA를 피를 뽑아가지고 혈액을 보내면 병원에서 내일 제 유전자를 분석해서 당신은 어떤 유전자가 있습니다라고 알려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빠른 분자생물학적 기술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통해서 실험동물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한 다음에 안전성 검증하고 효능 검사해서 임상 실험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 많은 실험동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 현대의학의 발전에 바로 숨은 공로자들, 이 실험동물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도 동물의 한 종.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들 중에서 생각하고 기록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이런 능력 때문에 우리 인간은 가끔 동물의 한 종이란 사실을 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물들의 연구와 희생을 통해서 우리 인류는 질병의 예방과 그리고 치료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실험동물의 공로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뛰어난 능력들을 단지 동물을 이용하는 데만 쓰지 말고 모든 동물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게 이용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장구였습니다. 고맙습니다.